뉴스 브리핑. 하세요. 예,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하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웃을 일은 네. 없습니다. 요즘은요. 웃을 일도 있죠. 올림픽을 보면은 웃을 일 많은데요. 그렇죠. 감동도 있고요. 근데 네. 검찰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하고 어제 뉴스가 나왔고, 예. 저도 페이스북에 그냥 분노의 글을 쫙 썼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120억 원을 격리 직원 한 사람이 개인이 횡령했다. 그리고 그럼 격리 직원은 그 회사에- 구속했나요? 아니죠. 그 회사에 계속 있게 했다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예. 격리 직원은 어떻게 됐어요? 구속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도 하지 않고요? 예, 일단은 소환해서 조사는 했고요. 예, 그냥 회사 자체 문제로 그냥 내버려 놔뒀다. 검찰은 일단 네. 당시 특검이 다스의 조사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예. 검찰에다가 자료를 다 넘겼는데 예. 다만 적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러 수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검찰은. 일단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럴수록 좀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할 것 BBK 같습니다. 특검 예. 파견 나왔던 검사들이 지금 다 검찰 내부에 에이스로 있으니까 손대기 힘든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렇죠. 예, 윤석열 중앙지검도 어쨌든 그때 당시 파견을 갔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1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죠. 나온 얘기고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이 2008년 2월에서 3월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성과입니다. 왜 성과냐면 비자금 조성이 2008년 2월서부터 3월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죠. 네, 남아 있고 특히나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잖아요. 예.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비자금 조성에 계속 관여했다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성에 대통령이 비자금을 계속 법적 관리했다는 책임은 거니까. MB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으러 가겠다. 다만 정호영 특검은 기소하지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50%는 덮고 50%는 가져가겠다는 건데 예. 그 50% 갖고 MB 구속할 테니 우린 좀 용서해 주세요. 요쯤으로 봐도 되나요?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요. 무리가 이제 있죠. 공수처 논의도 있고요. 예. 이 남아 있는 논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그런 꼼수를 부리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예. 드는데 조심스럽네요. 예. 지금 검찰에 대한 분노가 높습니다. 예, 높습니다. 예. 자, 간단히 예, 다스 간단히 MB 소유 단서 독동 땅 매각 자금 행방을 확인했다. 예,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예. 스모킹건도 발견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은 증언은 다수였는데 물적 증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결정적 증거 말하자면 스모킹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핵심 증거는 지난달 11일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것을 예. 발견했다는 거고요. 외장하드라고 합니다. 외장하드요? 예. 외장하드 그 용량 대용량 외장하드 대용량 얘기하는 거죠? 외장하드.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그 본체에 있던 것을 빼서. 다운받기 위해서 예. 빼돌리기 위해서 예. 본체는 부셔버리고. 말하자면 압수수색에 대비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왜 대비했다고 볼 수 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지우거나 특히나 그 디가우징 작업을 통해서 지우면 검찰이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다 살려내거든요. 그렇죠. 디가우징 해도 포렌식 기법으로 그렇죠. 하게 되면 살리죠. 살리는 게 더 낫지.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 떼서 갖고 갑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버리거나요. 버리는데 한 10층 정도에서 던져버리면 그렇죠. 이게 그 하드는 충격이 무척 약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벌기업 이런 데서 옛날에 그 검찰 압수수색 나오게 되면 혹은 국세청 압수수색 나오게 되면 앞에서 일부 팀이 싸우면서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사이에 창으로 던지는. 창으로 다 던져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실제로. 못된 짓만 가르쳐주네 우리가.
그 빌딩 관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빌딩 관리인은 이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국장도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병모. 네. 예, 이분도 많은 자료를 주고 진술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제가 바람이 웅얼웅얼거린다 음주 방송 아니냐 그런데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곧 잠 깨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음주는 어제도 안 했고 오늘도 안 했습니다. Don't worry, 비봉주. 네, 제가 옆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조금 피곤해 보이시긴 하네요. 네. 제가 음주하면서 방송할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가 그 훌륭한 사람은 아니거든. 계속하세요. 예, 그다음은 미국의 무역 압박 조치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수출 품목에 대한 그 미국의 수입 규제가 확대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긋기에 나선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했고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환율과 유가 불안에 대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GM 얘기도 했습니다. GM에 관련돼서는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군산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GM이 위치하고 있는 각 지역도 들썩들썩합니다.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GM이 다 빠져나가고 네. 이게 지금 나라마다 뭐 유럽에서 철수했다 어디에서 철수했다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4천억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옛날에 우리 금융위기 때 보면 대기업도 이렇게 하고 결국 묻어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에요? 호주 사례를 흔히 많이 호주 얘기하는데요. 사례, 호주 사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1,000억 원대가 아니라 조 단위의 지원금을 이미 쏟아 부었고 몇 년 전에 그만큼에 상응하는 지원을 또 요구를 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못하겠다고 결정을 해서요. GM은 바로 철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호주 사례 보고 그리고 예. GM이 전 세계적으로 차가 안 팔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안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에서 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에 경제에서 생산하는 밀린 걸 왜 내 돈을 그렇죠. 갖다 줘? 하원 기자고 제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세금이라 그러면 한 발 건너뛴 것 같아. 특히나 국가 자산이라고 그렇죠. 한 발 뛴 것 같아. 예.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우리가 이달에 지금 많이 내는 사람들 그 또 어렵게 직장 다니면서 뭐라 그러죠? 유리 지갑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거 다 털었고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 안 되죠, 이거. 특히나 산업은행이 지원한다고 해서 은행이 지원하는 거니까 은행처럼 그냥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국책은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 돈입니다. 그렇죠. 네. 마이 머니. 네. 예. 봉주 머니. 실제로 한국 GM이 군산 공장만 예를 들면 철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는 부평 창원 공장까지 불똥이 튀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리 앵글이라는 GM 인터내셔널 사장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고요. 예.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방한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GM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데 여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고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두 차례 방한에서는 정부하고 인천시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보통은 동선이 메시지잖아요. 예. 인천시 관계자 만나는 것은 부평 공장에 대한 판단도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에 방한한 것은 2월 말까지 군산 공장 폐쇄 결정하면서 시한을 못 박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구조조정 조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근데 한국 GM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수출 16만 대, 2년 뒤 중단한다. 근데 적자는 계속 쌓이는데
임직원들 고액 연봉 받고 전쟁 위험 수당까지 받아가고 있다.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GM 본사에서 파견돼서 한국 GM에 근무 중인 외국인 임직원들이 예. 적자가 지금 지속되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액의 현지의 체재비와 연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체재비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들여다 보니까요. 한국 GM은 카잼 사장이 현재 CEO로 근무하고 있고 10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무급 이상 임직원 16명을 들여다 보니까요. 주택 임대료, 자녀 학자금 등 체재비를 지원받고 있고 관련 비용이 1인당 연간 5억에서 1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체재비만요? 예. 그리고 5억에서 10억역으로 한 달에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씩을 주고 있는 거네요. 이들 주택이 보통 한 달에 월세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이길래 그래요? 한남동 뭐 이런 데 있는 집들인가요? 아니면 성북동에 있는 집들인가요? 그게. 야, 어떻게 2천 3천짜리 월세가. 그렇죠. 임금까지 합하면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1인당 연간 20억 정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100명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때는 300명까지. 연봉이 20억이야? 네. 연봉까지 합하면. 연봉까지 예. 합하면. 한때 3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은 못 버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회사 적자죠. 그렇죠. 위험수당도 있다고 해요. 위험수당은 그 말하자면 전쟁 위험 지역이다라고 GM이 우리나라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재비를 좀 더 주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 얘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지금 현재 GM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노조의 임금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조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GM 실적이 나빠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면 임원들이 이렇게 많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을 GM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임금 인상이 되는 것을 모르고 들어왔느냐. 정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니 물가 인상분에 따른 당연하죠. 임금 인상이 있어야지. 그렇죠. 가처분 소득 일정 정도 수준이 맞출 거 아니에요. 네. 200만 원 했던 게 예를 들어 250만 원 올라요. 근데 물가가 그럼 25% 오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물가가 30% 올라. 그럼 월급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임금은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량값은 안 올라가나? 다 올라가고 있죠. 다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쉐보레는 좀 비싼 곳으로. 아니 처음에 유명하죠. 싸갖고 예. 싼 맛에 샀거든요. 네. 싸고 뭐 가성비 좋다. 예. 가격 대비 이 효과 가성비가 좋다 해갖고 쌌는데 점점점 올려. 황유정님 아우 열받네. 아우 진짜 스팀 나네요. 이게 우리가 잘 풀어서 해설해 주니까 이렇게 열받는 거예요. 그냥 신문 기사 받고는 열이 잘 안 나. 그런가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딱 안 오니까. 자 허영 기사님 열 받은 김에 끝내요. 인사하고. 네, 한겨레 21 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성 씨가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뉴욕은 어때요? 뉴욕은 뉴욕이에요. 뉴욕해요. 아, 뉴욕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보다 덜 춥다는 거. 그 바람 때문에. 예, 덜 네. 춥고 그 위도가 비슷하지 않나요? 뉴욕은? 비슷해도 거기는 네. 그 대서양이죠, 그쪽이. 네. 대서양이에요? 저 대서양. 대서양 물에 발 담궈 봤어요. 거기 안 깨끗. 큰일 났네. 발은 담궈 보고 아니 큰일 싶었어요. 났네. 그거 뭐 깨끗한 물이 이제 다 썩게 생겼어. 맨날 태평양만 보다가 대서양을 보니까 오. 그 대서양 건너편에 유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헤엄쳐서 가고 그 싶었어요. 유럽 물까지 다 썩는 거예요? 뭐 정화되겠죠. 저도 이제 이러면 옛날엔 기죽었는데 이제는 저는 정화체. 트럼프한테 한 번 먹이신 걸로. 아니 그냥 난 그렇게. 정화 쪽으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양절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리하셨습니다. 양절입니다. 예, 지난주에 오늘 한 주 걸렀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난주 누가 왔지? 모르죠 저는. 누가 왔죠? 최 의원님도 안 오셨고 저도 안 왔고. 아 저기 왔었구나. 아 여기도 안 왔어요? 여기 왔지? 네. 저기 이동영 씨. 예. 예. 거기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다 언니에는. 누구요? 거기요? 예. 거기도 완전히 상남자예요. 아니 그래요? 맨날 까요 그래갖고.
맞춰요, 맞춰. 자, 그리고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을 대신하여 네. 시내 21의 이다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시내 21이면 한결에 소속되어 있는. 한겨레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지금은 법인은 별도로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관계는 한겨레죠? 있는 거죠. 그래도 네. 독립채산이죠. 네, 네, 그게 그렇죠. 중요하지 뭐. 예. 네. 평창 최악의 경기. 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주최국인데 예. 벌어져선 안 되는 장면이 벌어졌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죠. 이게 팀추월 경기를 했는데요. 팀추월 경기에 팀은 킬되고 개인 추월만 있었다. 지금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팀추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 이렇게 세 명이 팀추월 경기의 멤버인데요. 이게 7위를 했습니다. 8개 팀 중에. 예, 7위를 했는데 문제는 7위를 한 것이 아니고 7위를 왜 했냐. 예. 그리고 7위를 한 이후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보인 모습 때문에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주월 준중 결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노선영이 김보름과 박지우를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노선영이 선두를 달리면서 리드를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2바퀴 정도 달리고 뒤로 빠지는데 이때가 주로 이제 선수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두에 섰던 선수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뒤로 빠져줄 때 되게 맨 뒤로 빼지 않고 중간에 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선영 선수가 이제 세 번째로 가다 보니 체력이 덜 소모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스피드를 낸 거예요. 스피드를. 그러다 보니 노선영 선수가 쳐졌어요. 그런데 이 팀 추월 경기는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팀의 성적이 계산되므로 아무리 앞에 두 선수가 기록이 높아도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는 제 뒷선수. 네. 그래서 저희가 3분 3초 76으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네. 팀워크를 보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팀이 얼마나 케미가 잘 맞고 얼마나 화합을 하고 있는지 나고자 없이 들어오라고 아주 묘한 게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렇죠. 가장 성적이 좋은 앞에 간 선수를 보통은 이런 스포츠 경기에선 보게 되는데 예.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네. 가장 마지막에서 뛰는 선수의 기록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척 스포츠맨십에 아주 그렇죠. 예. 충실한. 그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요 팀추월 경기가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를 집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정신은 이기는 게 아니라 화합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네, 함께하는 거다. 그 얘기인데 이제 어쨌든 졌어요. 지고 났는데 노선영 선수는 앉아서 울고 있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둘이 따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예.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노선영 선수가 혼자 울고 있으니까 외국인 코치가 와서 이제 다독거리는 장면이 포착됐고요. 그다음에 두 선수 김보름, 박지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보름 선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마지막에 노선영이랑 김보름, 박지우 팀과 격차가 벌어져서 기록이 아쉽게 나와서 노선영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전략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질 건데 우리 기록이라도 좀 잘 남기고 뭐 그러고 싶었다라는 욕망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터뷰를 해버린 겁니다. 자기 두 명의 기록만 좋게 나오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스 스타트라는 다음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보름 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박지우 선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름이 언니 만나서 우리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팀추월 경기는 연습해봤다. 예, 그냥 뭐 그런 식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자. 요즘은 인터뷰할 때 호흡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김보름 선수가 그 머리 노랗게 염색한 분이 누군가요? 김보름.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노선영 선수를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라이자 같은 웃음을 지었는데 예, 이라이자 웃음을- 아시죠? 캔디에 나오는 그런 웃음을 지었는데 그것까지 다 놓치지 않고
국민들께서 우리 보고 네티즌 계셨던 사세들이 거죠. 다 본 거죠. 요즘은 네. 카메라가 많아서 네. 사실은 메인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건 말고도 다른 쪽까지 다 카메라가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내 또 카메라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카메라에서 잡힌 화면들이 요즘엔 짤방의 형태로 뭐 1분, 2분 정도 길이로 SNS를 통해서 금방 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영상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경기를 놓친 사람도 그 영상을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버전이 있는 걸 다 보고 네. 왔는데 네. 화면이 주로 그 이라이자 표정의 웃음, 푹 이런 식의 그게 다 잡혀 있어서 예, 지금 근데 저는 너무 선수 한 사람 개인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선수들도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거는 일부러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추월 경기가 어떤 경기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선영 선수를 탈락시키거나 노선영 선수가 안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 성적을 포기할 선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빙상연맹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제가 그 얘기로 그 가겠죠. 얘기하는 게 네. 뭐냐면 그 선수들의 개인의 문제가 네. 아니라 빙상연맹에서 팀추월 경기를 포기했다라면 가능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그 얘기로 박지우 넘어가는 선수나 거네요. 김보름 선수 개인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스포츠 취재를 했었잖아요.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는요, 개인들이 개인의 자기의 어떤 생사의 여탈권은 없어요. 위에서 협회, 그렇죠. 감독이 어떻게 그 플레이를 정하느냐가 재량이 있는 거지 선수들 개인에게 이게 집중돼서는 안 근데 돼요. 우리 딸이 그 쇼트트랙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연맹, 학교, 네. 코치 이게 이제 패가 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강도는요 10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왕따 시키고 이러는 게 증오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우리 그 변호사님의 얘기에는 전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막 그런 인성 훈련이 잘 돼 있고 어른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어른들이 한 게 확대 재생산이 돼요. 그리고 제 결국 얘기는 행동이 예. 이루어진다는 그들을 거죠. 탓하지 말고 어른들을 아니, 네, 어른들 그래서 탓하는 이제 거죠. 그 네, 어른들 맞습니다. 탓으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주최국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왕따 현상, 경기에서의 왕따 움직임 생활적 폐죠 일종의. 예, 보였나 이제 그걸 들어가 보면 빙상 연맹의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보면 한체대 소속 선수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한체대 교수인 전명규 부회장이 따로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스 스타트 중심으로 한체대 비체대 문제예요 진짜. 예,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선영 선수는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예. 엔트리에서 빠지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팀 추월 연습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제대로 연습을 못했는데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연습 많이 했다. 그 격차는 어디서 발생했냐. 한체대 출신 따로 이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명규 부회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예. 예, 이분이 빙상협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최강이 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밴쿠버 대회에서는 이상화, 이승훈, 모태범이 금메달을 따서 예. 이분의 주가가 정말 한없이 올라갔죠. 예. 예, 그런데 빅토르 안 사건 아시죠? 네. 예, 안현수 선수가 소위 한체대와 한체대 아닌 갈등, 예, 파벌로 이게 문제가 돼서 러시아에 귀화했잖아요. 예. 그래서 2014년에 귀화한 빅토르 안현수 선수가 삼관왕이 돼서 그 책임을 지고 이 전명규 부회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랬다 다시 네, 들어왔어요. 그런데 석연찮게 이유도 없이 2017년 2월에 빙상연맹으로 복귀되고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매달 딸 선수 중심으로 이 빙상연맹을 운영하다 보니 이와 같은 사태가 터졌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가 바뀌면 빙상연맹의 운영이나 선수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2010년의 영광의 방식으로 될 선수만 키우는 방식으로 이런 건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살적폐라고 봐야 되지 벌어졌습니다. 않을까요? 그건 적폐일 뿐만 아니라요. 빙산연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말이 많았는데 아, 옛날에 저기 누구죠? 그 피겨 김연아. 네, 김연아 선수 구박 사건. 예. 아니 이상한 그래갖고 선수 김연아 선수도 중학교 2학년인가요? 아예 빙상연맹하고 싸운다고 그 관여 안 한다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랬고요. 유영 선수 기억하시죠? 예. 예. 김연아 이후에 최초로 200점 이상을 그 피겨에서 받은 분인데요. 이 사람도 빙상연맹의
내부 규칙 때문에 13세 이하는 국대가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국대에 못 들어가고 따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요. 빙상연맹이 또 26세 이상은 앞으로 국대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런 규칙을 발표해서 이승훈 선수 30살, 이상화 29살, 다 한체대 출신 아닌가요? 모태범 29살. 예, 요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국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그 팀추월 경기에서 드러난 왕따 문제가 예. 알고 보니 빙상연맹의 조직관리 문제였고 그래서 빙상연맹이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개혁 안 되니까요. 네. 아니 26세 이번에 저기 이상화 선수를 이긴 제치고 사람. 이긴 일본 선수가 33세. 33세잖아요. 네. 30세부터 전성기에 맞아가지고 아니 저거는 헌법 위반 아니에요? 올림픽 지금 예? 저는 헌법 위반 같은데. 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죠. 예. 아이를 뚜렷한 이유 없이 그 국대로서 뽑힐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 박탈. 이미 그건 그보다 더 나이 많은 통일권 선수가 위반이 금메달을 될 따는 수가 상황에서. 있죠. 예. 예.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33세가 금메달 올림픽 신기록 세우는데 26이면 뭘 근거죠? 네. 도대체? 예, 게다가 아니 우리가 변호사님 모신 거는 네. 이런 거 헌법 위반인지 조사하라고 모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직무유기 아니에요? 제가 왜 또 갑자기 질문 맞다고 해드렸잖아요. 아 근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빙상연맹이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노선영 그렇죠. 선수도 한체대 맞네요. 예. 8415님은 팩트체크 필요. 노선영 선수도 한체대예요. 도사님 노선영도 한체대 맞고요. 내부 파벌이 다른 듯. 그것도 아, 파벌도 있고요. 예. 이제 저 두 선수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매스 스타트에서 그거를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매스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지적한 전명규 부회장이 예전에 이제 쇼트트랙처럼 작전을 써서 한 선수들 제쳐놓고 그러니까 한 선수들은 이게 페이스메이커용으로만 페이스메이커. 쓰고 예. 한 선수가 메달 따는 그 구조가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팀초는 그게 안 되니까 이 경기는 빼고 우린 매스 스타트에 집중을 하겠다. 아, 그럼 이런 왜 전략인 거죠. 출연을 해? 여기에 충실해야지. 어떻게 메인 게임을 자기들 매스 스타트 충실하기 위한 연습용으로 쓰냐고. 그리고 노선영 선수 저거는 가만히 있어봐. 저 네? 전화번호 누구 있죠? 문물 총장한테 해갖고 근데- 당장 이거 구속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노선영 선수가 그럼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거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전략을 짤 때 그러니까 초기에 누가 앞에 나가고 그다음에 중간으로 빠지고 결국은 이런 경기에서는 제일 스퍼트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서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그 장문 100원인데요. 황유정님 안현수부터 여태까지 빙상연맹은 변하는 게 없음. 8712님 빙상연맹 진짜 미쳤다. 윤영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노성영 선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 좀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 인터뷰하는데 이 스토리를 모르고 봤거든요. 그냥 뭔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강현진님 너무 화나요. 2720님 나이 제한이요? 500m 금메달 딴 일본 고다이라 선수는 31살이고요. 밴쿠버 15위 2010년이죠. 소치 5위 2014년. 평창 1위로 나이가 들수록 전성기가 오는데 이러니 빙신연맹이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빙상연맹의 문제는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죠. 네. 지금 그 전명규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빙상의 대부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업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밑으로 그동안 날아가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온 주범이라는 사실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밖으로 보이는 성적들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묵인해왔던 내부의 문제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이런 뭐 쇼트트랙에서 성과가 좋았으니까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는 묵인해왔던 이런 조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연미 기자님하고 두 분이 친하세요? 아니요? 말투가 그 인토네이션이 비슷하네. 비슷한가요? 예. 제가 땜빵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비슷한 사람을 아니, 구해온 게 아닐까요? 박연미의 땜빵은 아니에요. 고란 기자의 땜빵. 근데 지적하신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미투나 이런 거에 얘기 들어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온 게 너 하나 희생하면 너만 그렇죠. 조용히 있으면 괜찮아지고 네. 다 문제가 있고 다 잘 넘어갈 텐데 왜 나가서 시끄럽게 떠드냐. 근데 그게 딱 구조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빙상연맹 같은 경우도 누구 희생시켜서 메달 따는 게 그동안에 사회가 그걸 또 인정해 왔거든요. 네. 그 부분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맞아요. 경쟁, 무한 경쟁, 그리고 1등 성적 위주의 사회. 그러니까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아니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팀추어를. 근데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근데 그러니까 팀추월에서도 1등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건 전 세계가 볼 때 자 우리는 이 팀추어를 노 이렇게 함께 가는 사회 노 우리는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 그럼 문재인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 이거 바꾸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슬슬 바꿔야죠. 네. 이름이 누구예요? 전명규. 네. 부의 그리고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이 체육계에서 이래서 그 체육만 전문으로 하는 인성 키우지 않는 한체대 이런 데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네. 옛날에 세무대학 있다가 세무대학 없어진 거 아시죠? 네. 세무소 직원들만 하는 세무대학 있다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하나의 마피아가 되니까 경찰대도 그런 것 때문에 없애자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죠. 근데 육사도 전문성을 없애자는 얘기도 어디까지 있고. 부여를 할 것이냐, 그렇죠. 어디까지 예. 유지가 할 것이냐, 뭐 그런 것처럼 사법연수원도 그래서 사법시험도 없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로스쿨로 바뀐 것처럼 그게 오. 좋냐 나쁘냐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네. 양 변호사님 전문 분야 나왔당. 뭐 다스 전문가는 여기 따로 계신데. 좀 이상한 거예요. 빨리 네. 설명 좀 아니,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부지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제 대표적인 게 네. 서울중앙지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하고 동부지검에서 나눠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댓글 사건하고 또 댓글 사건을 하다 보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네. 어제는 동부지검에서는 이제 정호영 전 특검이 2007년이었나요? 대선 전에 BBK와 다스 관련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스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내지 못했고 네. 다스에서 120억 원 가량 비자금이 조성된 부분은 이 그냥 다스 조모 씨 격리 직원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라고 해서 근데 그거는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은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넘겼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에서 야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범죄 행위가 드러났으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파헤쳐야 되는 게 맞았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에 수사를 했는데 1차 이제 중간 수사 결과는 정호영 특검은 잘못이 없다. 이상해요. 예? 아니 좀 설명 좀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듣는 분들이 이렇게 돈 문제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헷갈려하기 네.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실제로 인력 씨 개인적으로 조금씩 횡령한 게 맞고 그다음에 그거에 그 다스의 경영진 임원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몰아줬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신에 다스에서 한 100억 원 가량 임원들이 빼돌린 돈도 따로 있었다. 비자금이. 그래서 이 120억 원 그동안 알려졌던 120억 원은 실제로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한 것처럼 조모 씨라는 격리 직원이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가 발각되니까 다시 이제 반납을 했다. 회사 계좌로 옮겨놓은 게 맞고 조모 씨는 계속해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다만 우리는 이 다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비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과 합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1차적인 의무는 좀 전에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네. 것처럼 이상하다. 이상하죠. 120억 원 빼돌려도 회사에 다닐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과연 검찰은 정말로 해결이 안 된 거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정호영 특검이 그거를 검찰에 다 넘겨줬다는데 당시 검찰이 그거를 수사를 안 한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 있는데 그 의문부호를 아마 검찰은 새로운 비자금을 발견을 했다는 걸로 좀 덮고 넘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부분은 규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정호영 특검이 무혐의라면 넘겨받은 검찰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검찰은 그 부분에서 잘못했단 말은 없이 어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근데 저는 더 이상한 게요. 예. 이렇게 의혹이 돼요. 정호영 특검을 봐주기 위해서 비자금 조성 횡령의 주체를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네. 조모양이 120억을 했고 100억 정도 한 부분을 임원진들이 했다. 이 둘로 나눠버림으로 인해서 120억과 100억, 220억이거든요. 이게 같은 횡령이 아니고 같은 별개의 건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같이 묶어버리면 포괄 일죄라고 해갖고 처음 횡령할 때부터 마지막 횡령할 때까지 범죄가 쭉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소시효가 5년 더 남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앞에 120억 횡령한 건 2007년 12월 21일까지 네, 횡령한 네. 거라고 땡치고 공소시효 종료. 그럼 우리 방송시효도 종료됐습니다.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억과 100억을 나눠갖고 이제 100억을 가지고 임원들이 비자금 조성한 거니 이건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뉘앙스 풍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합쳐서 수사를 하겠다. 그 동안에는 이제 정호영 특검이 당시 문제가 걸려 있었으니까 동부로 살짝 빼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거가 됐으니까. 예.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남죠. 정호영 특검은 좀 잊어주세요. 우리가 120억도 찾았으니까. 요쯤 돼갖고 이제 반가이 해주세요. 뭐. 아유, 딱 맞는 표현이네, 반가이가. 만회라고 예. 하죠. 그래요? 근데, 에이, 만회하면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반가이 해야지. 네, 딱 오지. 알겠습니다. 전문용어로 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이러면 이게 방송 저거 지적사항이에요. 그렇죠. 이런 표현 쓰면요. 근데 만회인 이거는 걸로. 소고가 아니라 비호가 아니라 소고기 때문에 방송 이런 데서 이거 심의하면 안 돼. 왜냐면 일상 용어거든. 지금 근데 생방송으로 어쨌든 심의와 싸우시는 거예요? 만회로 아니, 정리. 물을 바꿔야 돼요. 근데 검찰이 실소유주를 드러낼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몇몇의 주요 인물들이 나오죠. 어제 체포된 이제 협력업체 대표도 그렇지만 이분은 그 영포빌딩에서 그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를 따로 빼돌려 가지고 폐쇄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고 그게 처음에는 문서를 입수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알려졌었는데 문서가 아니라 외장 하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장 하드 안에는 처음에 알려진 것처럼 리스트가 조금 있다. 리스트가 뭐냐면 차명재산의 목록이고 그 땅을 뭐 땅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의 얻은 돈, 임대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기록돼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보도가 나왔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이 아니고요. 곽성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친박 핵심 의원이었거든요. 예. 이분이 2007년 대선 때 MB의 차명 재산이 7천억 내지 8천억 전국적으로 뭐 흩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도 그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죠. 네. 감옥은 안 갔지만. 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방송광고공사 사장 했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 예. 때. 근데 원래 MBC 케이블 출신이죠. 네. 예. 그래서 그때 이미 MB의 차명 재산의 규모가 7천억 내지 8천억 당시 2007년 얘기예요. 네. 예, 그때 추산 7천억 내지 8천억이 있다. 이런 폭로가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 주장은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국 곳곳에 이제 현대 시절부터 땅 샀던 것들이 네. 있는데 그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일 것이다. 뭐 사기는 김재정 당시 전 김재정 이상은. 예, 이상은 이 사람으로 이름으로 샀지만 그런 얘기인데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스와 관련된 부분만 그렇죠. 확인이 돼도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필요한 게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어야 돼야 그래야 이제 다스 소송 비용 대납해 준 거 삼성이 대신 내줬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연결이 되는 직접 그런 뇌물로.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이 되더라도 이제 검찰로서는 수사를 어느 정도 좀 완결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도곡동 땅과 예. 도곡동 땅판 돈이 흘러들어간 다스 이것을 처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는 MB다. 도곡동 땅이 실제로 한 200억 가량이 손에 떨어졌잖아요. 세금 그렇죠. 같은 거 떼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상원 회장이랑 김재정 그 잡관 그분 이름으로 들어갔다가 그 돈이 실제로 다스로 들어갔고 다스에서 BBK까지 흘러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쭉 관통하는 게 과연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세 가지 사건들이 다 엮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스 돈이 BBK로 와서 BBK가 주가 조작을 했으니 BBK 주가 조작의 주범은 MB다 그랬더니 검찰이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돈이 BBK에 다스에 있던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도곡동 땅판 돈이 그 돈인지 어떻게 합니까? 돈에 꼬리표 있는 거 봤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돈에 꼬리표가 있네. 꼬리표 꼬리표 찾는데 10년 걸렸네. 게다가 이런 것들이 200억 나오고 있죠. 있죠. 그 200억 중에 일부는 몇십억은 MB 사저 수리비로 들어갔다는 예.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런 꼬리표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200억 중에서 몇십억이 사저 수리비. 또 이시영 씨도 개인적으로 뭐 10억, 뭐 12억씩 빌려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아무리 뭐 큰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가져다 쓸 만한 액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꼬리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요 저는 빨리 이게 이 도곡동 땅부터 다스 소유주가 MB임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임 이전에 사전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식으로 막 그 누구 건지 모르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네. 그 예를 들면 다스의 소유주는 누구라고 한다, 어떤 사람을 소유주라고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예, 머릿속에. 예. 그런데 이번에 뭐 도곡당 땅부터 다스 땅땅땅땅. 땅부터 다스까지 이게 MB 것이 아니라면 네. 모든 기준이 저는 막 머리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난 제가 진짜 억울한 게 다스 주인 없을 때 제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난 줘야 될 거 아니야 8조짜리. 8조. 내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다스 오늘도 지나간다 여기 최우철 기자가 형님 다스 누구 겁니까 이렇게 하더라서 내 거. 그때 픽 웃더니 가더라고. 그 픽 요새 픽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 자 다음 뉴스 이다희 기자님 태움 때문에 간호사가 투신했다. 태움? 태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용어 자체를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못 들어봤는데요. 태움이라는 말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다구리 친다. 어머나. 네. 이게 삭제입니다. 삭제. 많이 써보신 표현인가 봐요. 네. 자연스럽게. 아니 다구리 친다 아니라 다구리 놓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에요. 고란 기자님한테 배운 거죠. 고라 기자가 여기서 하다 진짜 다구리 놓는다 그랬어. 어쨌든 여기선 태움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 등장을 하는데 뭐 일단은 할 때까지 태운다? 제가 될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네, 태운다는 말이고 예. 사실은 괴롭힘이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지옥 끝까지 쫓아서 괴롭힌다. 네, 그렇죠. 어머머머. 근데 이게 이제 조직 내에서 특히나 간호사들 간에 벌어지는 일종의 예. 군기 잡는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예, 설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에 서울 한 대형 병원의 간호사 박모 예.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왕따 이지매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진 것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식의 사건들이 알려지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폭로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SNS를 통한 방식이든 아니면 지금 이 간호사 태움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숨진 박 씨의 남자친구가 17일에 간호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간호부 윗선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태움 문화라는 게 있고 이 태움이 여자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태움이라는 표현이 뉴스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단은 당시에 뭐 동료 간호사 한 두세 명과 환자의 자세를 바꿔주면서 이제 배액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속의 체액을 밖으로 빼내주는 그런 관이 있는데 이제 그 배액관이 빠지면서 이 숨진 박 씨가 심하게 자책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에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혼났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 혼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병원 측에서는 1차 조사를 했고 1차 조사 결과로는 괴롭힘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됐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간호사들 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워낙 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군기를 잡고 꼼꼼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선배들이 갖고 있는 의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문제는 그 꼼꼼하게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태움이라는 말이 아예 만들어질 정도로 조직 내부에서 문화가 있었고 야 이게 그러니까 그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있는 만연되어 있는 이런 그 괴롭힘의 군기적인, 문화. 예. 근데 그게 일종의 군대식 문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연대 그거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군기를 잡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 과정에서 깜짝 놀란 거는 원래 간호사가 힘듭니다. 백의의 천사의 미소 뒤에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개인의 희생과 그렇죠. 고통이 있어서 이게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신규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이 33.9%예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가 5년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순번 임신제라는 네, 게 바로 있대요. 그게 임신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이다혜 기자 네. 그다음에는 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임신 순번제를 어기고 먼저 임신을 하면 태움을 시켰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너무 공포스러워요. 일 자체가 3교대로 굉장히 네. 쉬지 않고 돌아가기 네. 때문에 아니,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 것 같은 이 그 비슷한 간호사 얘기 나왔을 네. 때 생리를 강제로 조정하고 네. 그다음에 임신 주기 조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목동 얘기 나왔을 때 그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은행에서도 예. 네, 그런 문화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군기 문화라는 것이고 이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간호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렸을 때 막내였을 때는 태움을 당하진 않았는데 선배가 된 다음에 이제 후배가 들어왔는데 약간 일이 서툴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너 태움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라는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한 명이 고치려고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이런 식의 군기 잡는 문화, 괴롭히는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 이게 비단 간호사 조직만의 문제일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출산율이 너무 낮다든가 계속해서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든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병원 같은 곳에서 이제 당장의 임신을 문제로 순번을 정하고 순번을 어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그 내부에서의 처벌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김현경님이 글을 보내왔네요. 제 동생도 한 대학병원소 간호사로 근무했는데 윗선배들이 어찌나 힘들게 하는지 너무 야위고 힘들어했어요. 동생 만나고 오면 안타까워서 버스 안에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동생은 지금 간호사 그만두고 다른 업에 종사합니다. 읽다가 나 울을 뻔했어.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도 분명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일이 집중되어서 고단하게 이루어지는 데다가 처음에 들어가서의 한 2년 정도가 특히 이런 태움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뭐 이런 임신 순번제 같은 것들 때문에 크게 피해를 겪는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아예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를테면 해외 취업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아, 해외에서 간호사 부족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식의 조직 문화 때문에 어렵게 공부를 하고도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해외 취업이 훨씬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낫지 않겠어라는 식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박정희 18년 군사 독재 정권, 전두환 노태우 12년, 30년 동안 군사 독재 정권이 생활 적폐로 곳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병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이 정신건강뿐이 아니라 이렇게 자살까지 몰고 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아니 거죠. 아이러니하게요. 가장 어찌 보면은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교도소는 완전 민주화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것은 쓰거든.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아니 계속 인권위에다가 하루 종일 편지 쓰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계속 문제가 갖고 교도관들한테 오니까 재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라. 안 그러게 되면 교도관들이 계속 이 징계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야 이런 문화를 이거 아니, 근데 어떻게 할 길이 교도소는 없어요? 오히려 쉽죠. 교도소는 왜냐하면 예.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 일정 시기에는 뺏길 게 없으니까 써도 되는데 네. 그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은 거 아니야? 거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이렇게 내부 상황을 고발하는 게 결국은 내가 이 일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식으로 죽음을 통해서 고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사전에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아까 우리 이 주제 다루기 전에 선수들에 관해서 얘기했던 네. 거 똑같은 얘기예요. 구조가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는 참 싫어하는 단어가 군기라는 표현인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군대에서나 써야 될 군기라는 단어가 아무데나 막 다 군대. 있죠. 어디가 다 있어요. 군사문화의 유산이에요. 예, 그게. 뭐 저도 회사 예전에 뭐 조금만 근무 좀 제대로 안 하면 선배들에도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렇다. 내가 군대를 왜 이렇게 일상 용어로 그 말을 일상용어로 쓰죠. 돼 있다라는 것부터 없애야 되는데 어디나 통과 의례라는 건 있잖아요. 근데 그 통과 의례가 이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또 네. 폐쇄된 조직. 그 통과의뢰도 다 군기 잡는 신입 군기 잡는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거를
이게 자율적이라는 어떤 자율성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걸로 법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정말 못해요 이렇게 이게 되면? 정말 학대 수준의 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어른이고 다른 직장 그만둘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법은 또 판단하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데 거죠. 문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젊음을 바쳐서 딱 첫 직장이고 앞으로 내가 평생을 여기서 가야겠다고 그렇죠. 생각이 왔는데 그럼 지금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그것이 더 하죠. 지옥이면 이 사람에게 삶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게다가 태움이 됐던 뭐 선배들 예전에 갈굼 당해봐서 아시겠지만 법에 걸리게 갈구는 선배들 별로 없어요. 갈구는 그렇죠. 건 뭐예요? 예? 갈구는 건 뭐예요? 태움이요. 탁대, 태움 뭐. 그럼 이상한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근데 진짜 이게 조직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드러났을 때 문제가 되기 힘든 부분들이 이 괴로움의 묘하게. 형태로 남아요. 이상하게 이상하잖아요. 살짝 피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단체 카톡방 같은 데서 따돌림을 시키는 건데 일부러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어떻게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기 굉장히 힘들고 아니 이렇게 4명 있는데 계속 3명만 얘기하고 봉도사님한테는 말을 아예 안 거는 지금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저 말을 해도 기회 받아주지 드릴게요. 않고. 아니 근데 옛날에 진짜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 해고할 때도 구석에다 책상 그렇죠. 하는 거 아무나 네. 안 주고 벽 바라보게 하고 있고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을. 그게 나가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조직적으로 회사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진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조직에서 벌어지는 거는 사실 조직의 관리 체계가 있잖아요. 그 관리 체계가 이런 부분이 문제다.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면 대학병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법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네. 김땡땡님 저도 간호사인데 그런 태움이 너무 싫어서 이직해서 다른 병원 근무했네요.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후배한테도 존댓말 써주고 했었네요. 9498님 저희 막내딸이 3월에 신규 입사합니다. 태움 문화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좋은 병원에 들어갔는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 사회가 어찌 되려 이러는지 유유. 1464님 비단 간호사들만의 문제일까요? 단체는 어디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면 이건 진짜 병원 또 이 오너나 이런 분들은 잘 진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변명으로 그냥 그 그렇죠. 대충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병원 대충 대한민국 병원이 대한민국에만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게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엄격하고 꼼꼼해야 된다. 그런 예.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해명인데 게다가 이제 1차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괴롭힘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잡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3월에 입사한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니까 고쳐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죠. 아휴 오늘 좀 한숨 쉬는 뉴스만 계속 가져오셔고 다음도 그렇지 않나요? 네, 다음도 그래요. 이윤택 파면 점입가경. 예. 어제 이제 이윤택 뭐 연출가죠. 이제 전 감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폭행 피해자까지 속출해요? 성폭력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어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은 이제 성추행을 강요를 당했다는 걸 폭로했고 그거에 관해서 자리를 그만두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습니다. 왜 이걸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기자들을 향해서 그렇죠. 카메라 사과를 하느냐라는 그 안에 항의가 있었고 이윤택 씨한테? 예, 거기 이제 한 여성분이 피켓을 들고 가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사죄는 당사자에게, 자수는 경찰에게라고 네. 피켓을 들고 갔었고 또 한 부분 성추행 말고 실제로는 성폭행도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밖에 추가적인 어떤 질이 조금 민망한 네. 얘기도 오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차라리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하지 여기서 말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느낌은 어떤 얘기였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절대적인 권력 위치에 비춰봤을 때 그 분과 어떤 성적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들이 그게 자발적인 관계가 가능했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왔던 얘기들이 도저히 어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자발적으로 원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뭐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는 이제 다른 언론에서 피해자 한 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이 이윤택 감독도 감독이지만 그 주변에 남녀 선배들이 더 미웠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너만 감수를 하고 희생 당해주면 너 하나 눈 감으면 우리가 행복한데. 잘 되는데 근데요, 그게 심지어 주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남자친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여기는 원래 그런 세계인데 네. 왜 남자친구도 그걸 그랬대요? 네. 근데 그래서 계속 만났대요. 예, 남자친구를? 같은 연극단에 있었는데 그 아. 남자친구도 쉬쉬했다는 이를테면 거예요. 모르고 들어왔느냐라는 식으로 그렇죠.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번에 그 서지영 검사 이제 폭로 때도 그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들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해서 그게 더 충격이었다는 환각을 거.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각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배우는 바로는 이렇게 누군가가 성적인 희롱을 당하고 있거나 그러면 폭력이 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그럼 본인이 있으면 싫다고 이렇게 빼고 있으면 옆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게 그렇죠, 정상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몸을 빼지 않더라도 이렇게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아유 그만하세요라든가 그런 일이 당연히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만하세요. 거죠. 그러면 집단적인 이지매가 돌아왔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고 그냥 얼굴을 그냥 발팡 걷어 차야 돼요 그냥. 그랬다가 윤택 그쪽에서는 그 패거리에서는 이런 거죠. 연극계에서 아예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역도 안 주고. 맡고 있었던 역할들에서 아. 이제 이런 토론회가 갑자기 벌어지는 거죠. 소집을 해서 얘는 연기가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라고 화두를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달라들어서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영원히 그 바닥에서 퇴출을 당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는 또 이런 사건의 특징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영화계는 유료라든가 이게 영화계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영화계는 들면 그분 누구죠 한 분이 그 문제가 돼갖고 무슨 감독이죠? 김기덕 감독. 네, 김기덕 감독 그 지금 이제 연출 중에 조금만 사안이 다르죠. 네.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가능하죠. 연출가가 배우한테 너 연기가 아니야. 이 역할은 안 되겠어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닌데요. 저는 지금 89점짜리 연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나요?라고 반발하기가 정량적 굉장히 평가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다들 그걸 묵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자신한테 바로 돌아올 수 있고 그게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극복될 수 없는. 없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서지영 검사는 예. 이게 이제 서지영 검사가 소위 성추행 당한 이 사건 그 당시에 주인공들은 요즘 다 어디서 뭐 하시는지 최규일 의원도 그렇고 다 잘 나가는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그래도요 지금 수사가 계속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 전에 이제 압수수색도 했었고 네.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봐서 계속 수사 중이고요. 네. 저는 서지영 검사 때 사건 때 딱 떠오르는 게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검사니까 고발할 수 있죠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천만 다행이라는 우리 거예요. 그 이런 피해자 문화- 이름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안택은 그 성추행 사건. 안택은 예. 안택은 성추행 예. 사건, 근데 하여튼, 최교일 예. 은폐 의혹 사건 그치지 이렇게 되는 않고 거죠. 이윤택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그렇죠. 게 맞아요. 저는 이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깨어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럼요. 모든 사람들이 환각에 사로잡혀서 거기는 원래 그런 데야 그냥 나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게 잘못된 얘기라는 것을 다들 사회가 깨닫고 있다는 게 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겠다고 봐요. 그게 촛불의 힘인 것 같아요. 윤영희님 그 상황에서 그만하세요 한다고 그만하나요?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지 그냥. 김윤주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들 같은 경우죠. 만행을 보고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렇죠. 맞아요. 이게 특히나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어도 그것이 예를 들면 여자가 원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윤택도 그랬잖아요. 그 지금 합의 그 그렇죠. 상호 합의를 합의하에.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성폭행을 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보기도 했다는데 그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은 뭔지 저는 아주 그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그걸 폭행이라고 서로 인식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연기 주도란 이름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휴. 그게 예. 그래서 이 관행이라는 표현이 무서운 게 그런 본인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하면서 잘못됐 네, 줄 그렇게 얘기를 알았지만 하죠. 예. 수십 년간 이어진 관습이었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일부는 내가 잘못된 욕망 때문에 저지르기도 했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오늘 2부 3부 이다희 기자님 반가워하는 문자가 많이 왔어요. 김명숙님 이다희 기자님 잘하시네요. 예, 근데 이다희 기자님만 칭찬하면 고란 기자님 어떻게 살아요? 저는 오늘로 또 다음번 땜빵 때 오는 걸로. 예. 땜빵이 표준말이에요. 잘하셨어요. 대체 요원.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미신 타파로 돌아오. 정봉재 정치쇼 4부 미신 타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얘기해도 마이크 말이 샥샥 잘 들어가는 우리 좋은 마이크. 자, 뉴스 이면을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 타파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문화비평, 시대비평, 모든 비평 경희대 이택당 교수. 자, 팀플레이, 팀추월 두 분 앞서고 뒤서고니 인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그냥 입을 막 반응해요. 반갑습니다. 항상 반가워요. 저는 아니요, 진짜 뵈면은 좋은 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도 밖에서 인도의 볼펜 심리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인도의 볼펜심요? 네. 아, 이탁강 교수한테? 네. 그런 얘기 해줘요. 그런 게 재밌어. 인도의 볼펜심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요? 예. 중국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못 만드는 우리나라는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볼펜심 만드는 기술이 거의 우주공학이 적용되는 기술이다. 이게요? 예, 이게 볼펜시 끝에 있는 볼이 있잖아요. 네. 그 볼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볼을 만들 정도의 어떤 기술의 척도가 있으면은 그 척도로 미사일도 우주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정밀 부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우리 우주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볼펜심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좀 우울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좀 즐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가슴 훈훈한 이야기. 얘기하세요. 이상화 고다이라. 그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그 훈훈한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보기 어려웠던 광경을 두 선수가 연출을 했는데 예. 국경을 초월한 우정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경쟁을 하고 그 경쟁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감동을 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예, 해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한일전 그러면 뭔가 피가 튀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민족 감정 물론 뭐 그런 게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예, 아들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그랬죠. 예, 뭐 사고 안 하고. 항상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이상화 고다이라 이 두 선수의 어떤 경쟁 모습은 그런 민족 감정을 초월한 그리고 우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예. 한일 관계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고다이라 선수가 36초 94 올림픽 신기록을 하고 막 일본 관중들 열광적으로 응원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상화 선수를 의식하고 있는 그 거죠. 다음 예. 그 존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너무 제가 본인에 대한 지지 또는 뭐 이렇게 그 응원들이 다른 선수에 대한 경기력을 저하시킬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예의를 차린 것이고 배려를 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모습들도 다른 경기나 다른 선수들에게 좀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다이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좀 미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은.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재밌었어요 보면서. 예. 근데 한때 고다이라 선수가 그 슬럼프일 때 그렇죠. 이상한 선수가 같이 울어주면서 많이 격려도 해줬다. 일본 매체 중에 스포츠 나비라는 매체가 있는데 스포츠 나비요? 예, 스포츠 나비가 나비. 이거 스포츠 뭐죠? 나비. 버터플라이인가요? 나비가? 네, 그것도 근데 있고 일본 특유에서 나비라는 나비게이션 네. 나비게이션을 나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확하게 우리도 모르겠어요. 아이나비라 특정 그거에서 뭐뭐 나비라 그러잖아요. 떼치. 잘못했어요. 어쨌든 발음은 나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스포츠의 방향을 알려준다 이런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스포츠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제 예. 추측으로는 어허.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쓰는 그런 경향들 보면 예. 우리처럼 뭐 나비를 나비라고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고다이라 선수의 그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상화 선수가 월드컵 데뷔 때부터 아주 친동생처럼 굉장히 잘 대해줬다. 네. 그녀에게 많은 걸 배웠다. 그리고 정말 존경한다. 뭐 특히 이 경기가 잘 안 돼요. 특히 고다이라 선수가 보면 대기 만성형 선수예요. 네. 처음엔 잘 안 풀렸어요. 그런데 항상 와가 격려를 해주고 또 본인이 이렇게 힘들 때 울고 있으면 와서 같이 울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도 이상화 선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힘을 받아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보답으로 이제 본인도 뭔가를 해주고 싶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정이 굉장히 깊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정에는 일정 부분 이제 상황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고다이라 선수도 그렇고 이상화 선수도 그렇고 세계적인 선수로 이제 성장을 했지만 예.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 이제 주니어 세계대회 나가고 그랬을 때는 그 덩치 큰 외국 선수들 사이에 있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위축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둘은 그래도 동양권에서 나온 몇 안 되는 선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동질감을 얻게 되는 게 있고요. 예. 또 이 선수 생활이라고 하는 게 특히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선수 생활이라고 하게 되면은 매번 연습만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진짜 힘든 것도 뭔가 하면은 국내 선발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물론 우리가 같은 고다이라 선수도 일본 안에 있는 같은 나이 또래 선수, 이상화 선수도 한국 나이 또래에 있는 같은 나이의 선수들끼리 굉장히 친하기도 하지만 그 선수들하고는 결국은 국가대표로 발탁되기 위해서는 경쟁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서부터 세계대회에 나가면서 어떤 약자 입장에서 연대감이 있고 예. 그랬을 때 서로가 어떤 이렇게 일본과 한국 선수가 만나게 되면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오히려 국제대회에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예. 오히려 숨막히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겉에서 이렇게 쭉 있을 걸 봤을 때 또 두 사람은 굉장히 또 조합이 잘 맞는 면이 있어서 서로의 배려에 있어서 예. 저는 이상화 선수의 배려는 적극적 배려라고 생각해요. 이상화 선수는 고다이라 선수가 굉장히 힘들면은 가서 위로도 해주고 택시비도 먼저 내주고 접근을 하는 적극적 배려에 해당되는 점이 있고요. 고다이라 선수의 배려는 소극적 배려에 해당되는 점이에요. 소극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배려인 거예요. 쉬해라 이런 식으로. 아하. 그러면서 또 오히려 고다이라 선수가 소극적 배려이지만 나이가 많아요. 예. 이상한 선수는 적극적 배려면 나이가 적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둘이 굉장히 조합이 잘 맞는 거고 예. 그러면서 그동안 쭉 어떤 이 장기 레이스 둘 사이에 10년, 12년 결국은 세 번의 올림픽을 통한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 서로가 어쩌다가 만나도 굉장히 마음을 갖다 터놓을 수 있고 보기만 해도 서로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조합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태강 교수님 네. 이게 이제 배려 그 심리적 조화 이런 건 좀 따뜻한 표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따뜻한 표현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이태강 교수님이 아주 정세분석하듯이 저렇게 흥분하는 심리는 뭘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가 아니 지금 분석을 좀 훌륭한- 해달라니까요. 이태강 교수님 최민기 원장님 분석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최민기 원장님 분석하려고 나와 있는 건 아니 막 아니에요. 정세분석하듯이 딱 하니까 본인이 이제 재밌어갖고. 즐거운 거죠. 아. 즐거운 거. 그런 걸 고다이라 바라보고 선- 이런, 있으면 예.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즐겁고 예. 고다이라 선수, 이상화 선수뿐만 아니고 최민기 원장님은 그런 거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시죠. 아. 그런 걸 보면 막 분석을 하고 싶고 분석을 하면 즐겁고 저희가 이렇게 얼마나 조화롭게 예. 화합을 해서 이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예. 아니 근데 제가 금방 이제 최 원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 사람들은 보통 위인이라 부르는 사람은 대부분 라이벌이 있었어요. 훌륭한 라이벌이 있죠. 그러니까 라이벌 아마 고다이라 선수하고 저는 이상화 선수는 훌륭한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은 라이벌이에요, 아니면 친구예요? 뭐 라이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야가 같아야지 라이벌이 되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유명한 라이벌은 헤밍웨이나 뭐 피츠제럴드, 아인슈타인이나 닐스 보어 이렇게 분야가 같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훌륭한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해하려고 그러지만 라이벌은 사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발전도 도와주고 또 그 상대방을 존경하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본인들 스스로도 상호 어떤 혜택을 입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다이라 선수가 이상한 선수에게 잘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존경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한 게 이게 정확하게 일등이 그 라이벌 이론에 위대한 맞는 선수한테 거죠. 이런 걸 얘기하기 네. 쉽지 않은데 또 은메달 막 폭풍을 했잖아요. 태극기를 들고 돌면서. 그렇죠. 근데 그게 2등을 해서
오히려 한 게 아니었다라고 인터뷰 때도 그 이상한 선수가 밝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게 예.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그 우리 한국 스포츠 선수들의 특히 예. 올림픽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런 약간 심리가 좀 저는 바뀌었다고 보는 게 과거 같으면 이것이 어떤 뭐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큰 어떤 그런 것에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을 기탁을 했다면 요즘에는 본인들의 어떤 발전, 본인들의 어떤 그런 성취 이런 거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선수도 그겁니다. 은메달을 땄지만 어쨌든 해냈다. 굉장히 부상에도 몇 년 불구하고 전만 해도 한 그 외국 그 언론의 기자가 은메달, 동메달 따고 고개 숙인 우리나라 선수들의 사진을 그렇죠. 보이면서 다른 나라는 은메달, 동메달 따도 해피해하는데 네. 왜 대한민국은 금메달 따지 않으면 근데 울고 우리도 있냐.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성취, 본인의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최대한 노력했을 때 이만큼의 결과값이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하게 되잖아요. 예. 그거보다 더 이상 나오면 물론 좋지만 그 결과값을 달성했을 때 비록 뭐 그 전체적인 어떤 기록에서는 저조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값을 달성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예. 그 이상한 선수는 사실 스포츠 특히 본인의 어떤 그런 빙상 경기를 즐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대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상하 선수가 그동안 아프면서 물론 이제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는 순간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고 한 레벨 뛰어넘을 때마다 괴로웠겠지만 이상하 선수한테 있어서 지난 1년간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노력해도 뭔가 한 발의 차이로 뭔가 안 되는 듯한 이런 고난의 기간은 진짜 처음이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상하 선수 마음속에서 포기할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그만둘까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막상 대회에 나갔는데 예선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오만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겹쳤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결국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을 하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자기네 컨디션에 가장 근접한 경기를 펼쳤다는 게 스스로도 굉장히 대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도 울었을 것 같고요. 동메달을 땄어도 울었을 것 같아요. 예. 금메달을 땄어도 좀 더 많이 울었을지도 몰라요. 금메달 땄으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경기에 임할 때마다 선수들은 어렵겠지만 본인과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죠. 그러니까 2위로 골인을 했는데도 관중들이 환호를 해주더라. 아하. 거기에 이상화 선수가 일단 감동을 한 거죠. 본인은 굉장히 이제 2위라서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관중들이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잘했다고 해주니 그게 감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열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제 감격적인 어떤 눈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듣는 청취자분들 예?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고마워야지 막 청취율이 높고 막 각광을 받고 이래야만 이게 막 해피하고 고마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청취율 네. 좀 안 나오면 어때요? 맞아요. 근데도 공교롭게도 또 청취율도 제일 잘 나왔어. 아니 어쨌든 뭐 또 네. 깔때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중들이 또 이 올림픽을 즐기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한 어떤 선수들도 굉장한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촛불 혁명하고는 네, 아무 그건 관계가 없을까요? 그 관계가 있죠. 촛불 혁명 이후에 지민의식, 예. 민주의식이 확 성장하면서 이제는 이미 이 저는 금메달 이제, 예. 금운동을 가르는 건 어찌 보면 가격적 의미거든요. 의미가 없다. 사실 지난 촛불이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경쟁 가치를 더 위주, 중시하는. 무한 경쟁 이런 것보다는 예. 가치, 시민의식 이런 예. 걸 더 중시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인주의가 물론 여전히 그 기반으로 놓여지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 아까 청취율 얘기했을 때 왠지 이상하 선수 생각이 나서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청취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 잘 되시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요, 자기 청취율에 많이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잘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갖다 더 잘 들었으면 하다가 보면 청취율이 올라가서 남보다 나아져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청취율을 신경 쓸 때마다 다른 방송 청취율만 계속 봐요. 저거보다 나으면 돼. 저거보다 나으면 돼. 그러면은 다른 방송 청취율이 낮아지고 내가 그거보다 나아지잖아요. 만족하세요. 동시간대 1등이었어. 그런데 기록 경기에서의 경쟁은 어떤 격투기라든가 구기 종목의 경쟁이랑은 달라요. 자기와의 경쟁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 선수가 내가 더 좋은 기록, 내가 최고의 기록을 내다가 보면은 본인이 아니지만 내가 누구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최고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남보다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애초부터의 목적이 남을 이기기 위해서 최고의 기록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네? 결국은 내가 최고의 기록을 내면 내가 금메달을 따는 건 맞지만 내가 남을 은메달, 동메달로 밀어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고의 기록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묘한데 느낌이 오네요. 네. 이상하 선수가 고다이라 선수보다 잘했어요. 그런데 둘 다 5등, 6등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이상하 선수는 5등, 고다이라 선수는 6등에서 이상하 선수가 고다이라 선수보다 잘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최선을 노력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위가 매겨지는 거지만 네? 이들의 어떤 목적 자체는 순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정도 싹틀 수 있고 감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 정도면 진짜 대견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평창 올림픽의 특징이 상당히 선수들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상하 선수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상하 선수도 보면 SNS나 물론 이제 선수들의 SNS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상하 선수도 평소에 보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100점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SNS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훌륭한 선수로 남고 싶다.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해왔거든요. 한국에 이런 스프린터가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당장의 어떤 기록에 연연하기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서 이 기억되는 선수로 남고 싶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보이는 거고 최근에 컬링 선수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나요. 개인 스토리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의성에 있는 학교. 의성여고. 다 친구들이고. 예, 친구, 동생의 네. 친구. 저는 김은정 선수인가요? 김은정 선수가 이 슬럼프 때 건담 그 프라모델을 조립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 이런 것들도 정말 너무 웃겼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 중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수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죠? 저는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최명기 원장님. 슬럼프가 오셨을 때 더 열심히 하셔서 정면 돌파를 하세요. 하지 마셔야 그건 되는 옛날 거는 그냥 남들이 하듯이 옛날 뭐 방식. 머리를 식혀라 뭐를 쉬어라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도사님은 뭔가 계속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생겨도 멈추지 말고요. 이제 계속 하고 싶지 뭔가 않아요. 하세요.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네. 지쳤어요, 이제. 슬럼프가 생기면 약간 쉬어야죠. 그 슬럼프 생기면 떠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자, 우리 정치권도 이런 아름다운 경쟁의 모습.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일단 정치권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본인들을 생각해요. 예.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부 다 추한 모습을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만 돼요. 예를 들어서 요번 4년 국회의원은 너무너무 못했어. 그럼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할 때 투표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갖고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되겠어. 그러고 전체 국회의원이 너무 잘했어. 그럼 국회의원 수 늘릴 수 있어야 되고 올 4년 국회의원들은 너무너무 못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회 예산을 줄여야 되겠어 하는 게 국민들이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국회와 해당된 거는 본인들이 집단 다 전체가 결정해, 자기들이. 잘하건 못하건 본인들 월급도 본인들 정하고 본인들 예산도 본인들이 정하니까 이거는 계속 본인들 사이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돌발 질문. 네. 최명기 원장 국회의원 되면 안 그럴 자신 있어요? 저는 마음이 약하고 심성이 약하고 너무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가슴을 벌벌벌 더 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진짜 아니,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국회의원을 하고 정책을 할 싶냐고 자격이 물어본 안 게 되는 아니라. 점들이 너무 많아요. 최 원장님 국회의원을 하고 싶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물어본 거죠. 전 되면 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됐으면 그러니까 이제 좋겠어요. 최명기 원장님 얘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착하지도 않고 마음이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누가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도 뻔뻔하게 그냥 다 들이받고 그렇다는 저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들은. 그게 아니라 적어도 본인이 생각한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아니.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 거기 정치인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할 것 우리 같다는 정치인도 거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잘 보십시오. 예전에는 라이벌들도 있었고요. 그죠? 라이벌들도 있었고 예전 정치인들은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세계관들. 지금 여의도 정치권은 이 평창올림픽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못해요. 지금 상황이 역전됐어요.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방 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 개인한테 정체성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근데 정치권이 이제 과거 국가대표처럼 돼버린 거죠. 아하. 그 태능에 들어가 열심히 자기 합숙하고 막 이러면서 네. 아무런 정체성이 없어진 거죠. 다시 라이벌 정치를 저는 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라이벌이 나오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예.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정책적 지지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섬 게임 결국 그게 자기들끼리 논아먹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걸 빨리 좀 극복을 하고 공정한 경쟁 또는 그 국회의원들이든 뭐 정치인이든 공정한 라이벌의 어떤 의식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준님 국민들도 그래요. 메달보다는 스토리에 더 관심이 가고 메달 못 따도 네. 경기를 즐기는 선수들 볼 때 더 좋아요. 어제 봅슬레이도 6등했지만 잼났어요. 최석현님 금메달도 감동을 주지만 두 명의 아이를 낳고 크로스컨트리에 도전하는 아줌마 선수들이 네. 더 감동적이죠. 이번에 그 게임 중에 메달 중에 제일 특이하고 그 좀 이변이었던 게 스노우보드 선수인데 활강. 네네. 활강에 엉겹결에 한번 타본다고 경험으로 했다 금메달 딴 거 봤죠. 그렇죠. 자기도 놀라갖고 가만히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그게 지니어스죠. 천재. 천재는 그냥. 아 이게 오히려 욕심 안 나고 마음을 네. 쭉 푸니까 네. 실력이 나온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원래 올림픽 살면서 정신. 자신의 재능을 모르고 산 거예요. 활강 재능을. 그게 원래 올림픽 정신이에요. 올림픽 정신. 아 나도 뭐 모르고 사는 재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마음을 놓고. 인간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재능은 너무 자신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대요. 그리고 그거를 재능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이 갖고 있는 그럴듯한 재능만 이제 탐하면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진정한 재능은 이미 내 안에서 잘 작동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성공하고 잘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재능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이에요. 자기가 잘 되고 있는 건 안 보이는 거네. 네. 네.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자기를 바꾸는 건데 왜냐하면 최 원장님 말씀하신 건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 습관이거든요. 습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예. 근데 그 습관 바꾸기 어렵죠. 왜냐하면 습관은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 자체를 바꿔야지만 없던 재능, 자기한테 있지만 사실 발견되지 않던 재능인 거죠. 그 재능이 발견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스포츠 경기가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발견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없던 재능이 발견되는 것 이런 것도 결국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어떤 숨어있는 재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환자분들이 막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면은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1등도 다 잊어먹어요. 그래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시간을 1등도 다 잊어먹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기 때문에 1등이냐 2등이냐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봅슬레이 팀 얘기했듯이요. 얼마나 내가 재미있는 추억과 기억을 주관적으로 많이 수집하고 갖고 사느냐는 거거든요. 두 분에게서 네. 돌발 주문 평창 갔다 와봤어요? 이거 올림픽 전에? 평창 그 올림픽 기간 전에 갔다 왔어요. 아 이렇게 올림픽 기간 중에 기간 중에 간다고 못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저는 못 갔어요. 저는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사느라고 예, 너무 저도 바빠요. 못 갔어요. 저도 밥 벌어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두 분 끝났어요. 네.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